모차르트가 되기보다 살리에리가 되라. 죽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인슈타인은 모차르트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내가 평생을 음악에 바치게 된 것은 모차르트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베토벤은 모차르트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내 생의 마지막까지 그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괴테는 모차르트는 하느님이 내려준 기적의 표식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어요. 모차르트에 대해 많은 글을 쓴 신학자 갈바르트는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면 모차르트를 가장 먼저 만나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위대성과 신비에 대한 이러한 찬사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찬사를 통해 모차르트가 얼마나 음악적으로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짐작할 뿐입니다. 가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천재는 인간에게 준 신의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차르트는 떠오른 악상을 그대로 악보에 옮기면 더 이상 손댈 데 없이 훌륭한 곡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모차르트의 이러한 천재성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의 공동선 혹은 인류 전체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어요. 모차르트의 삶을 소재로 한 영화 아마데우스를 저도 보았습니다. 밀로스 포먼 감독의 말처럼 이 영화는 모차르트의 일생을 나타낸 전기 영화가 아닙니다. 모차르트라는 한 천재에 의해 상대적으로 평범한 존재가 되어버린 살리에리. 그 살리에리라는 한 범인의 고통을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성찰로까지 승화시킨 영화입니다. 모차르트는 7살 때 건반 악기와 바이올린을 능숙하게 다루는 신동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티칸의 교황 앞에서 자신이 작곡한 곡을 연주할 정도였죠. 선으로 건반을 가리거나 눈을 가린 채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이런 천재적 재능으로 만인의 주목을 받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가난과 빚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35 젊은 나이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는데 독살설이 있을 정도로 그의 죽음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1791년 여름, 모차르트가 류머티즘이 심해 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발제크 백작이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장송곡 레퀴엠을 모차르트에게 의뢰했는데요. 모차르트는 그 곡을 작곡하다가 그해 겨울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마에 시달려 죽어가면서까지 죽은 자를 위한 레퀴엠을 작곡한 이 부분이 모차르트의 삶을 더욱 신비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의 이런 죽음에 복살이라는 허구를 덧씌워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관계를 대립시킵니다. 레퀴엠 작곡을 의뢰한 사람을 발제크 백작 대신 살리에리로 대치하여 그가 작곡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모차르트를 과로사로 몰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화는 흰눈 날리는 오스트리아 빈의 밤거리에서 노인이 된 살리에리가 절규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모차르트를 죽였어.
모차르트, 나를 용서해줘. 살리에리는 이런 절규 끝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정신병원으로 이송되는데요. 모차르트의 천재성 앞에 절망하고 그 절망이 질투로 변하고 그 질투로 모차르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살리에리.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죄책감 때문에 32년 동안이나 괴로워한 나머지 젊은 신부에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살리에리를 보며 저는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오직 자신의 노력만으로 오스트리아 황제 요제프 2세의 궁정음악가 자리에 오른 살리에리에게 천재 모차르트의 출현은 그를 절망시켰습니다. 궁정에 초대받은 모차르트를 위해 살리에리는 환영 행진곡을 만들었는데요. 황제가 그 곡을 피아노로 연주하자 모차르트는 황제 앞에서 그 곡을 혹평하고 즉흥적으로 고쳐서 연주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황제 앞에서 젊은 모차르트한테 이런 수모를 겪은 살리에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신이여, 당신은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능력을 저런 방탕한 녀석에게 주시고 왜 저에게는 그 아름다움의 화신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밖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살리에리의 이 절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는 한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모차르트와 같아질 수는 없겠죠. 만일 우리 모두 모차르트가 된다면 모차르트라는 존재성은 사라지고 살리에리라는 존재성만 남게 됩니다. 모차르트와 같아질 수 없는데도 같아지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폄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살리에리의 고통과 비극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탐내고 부러워한 데 있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천재성, 아무하고도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능력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있는 남과 비교되는 천재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천재성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할 뿐이니까요. 우리는 천재를 찬미하지만 진정 신뢰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모차르트라는 한 천재 때문에 살리에리라는 수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살리에리가 있기 때문에 모차르트라는 천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누구나 다 1등을 할 수는 없어요. 꼴찌가 없으면 1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1등을 위해 꼴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꼴찌로서 존재하는 것이겠죠. 살리에리도 살리에리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모차르트에게 비교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정명훈 씨는 자신을 가리켜 1등보다 2등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연주자는 작곡가에 이어 늘 2등이며 2등이 1등보다 좋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1등은 화려한 조명을 받지만 동시에 평생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에 시달려야 한다. 정상에 올라가는 기분은 짜릿하겠지만
내려갈 때의 압박감도 그에 못지않다. 반면 2등에게는 노력만 한다면 언제나 희망과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당장 1등이 아니라는 데 낙담하지 않고 언젠가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1974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문 2등을 수상했는데 어떤 심사위원이 나중에 그에게 1등을 줘야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내가 1등을 했다면 거꾸로 내 인생의 비극이 됐을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시를 쓰는 일에도 1등은 없습니다. 어떤 이는 문학의 장르 중에서 시는 노력보다 재능에 의해 써진다고 합니다만 시를 쓰는 일도 노력하는 일입니다. 저는 한 작품당 평균 30번은 넘게 고쳤습니다. 그래도 모차르트가 조금도 부럽지 않아요. 저 자신이 살리에리인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모차르트처럼 천재적이지 않다고 해서 제 삶을 모차르트의 삶과 바꾸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저로서 족할 뿐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저 자신에게 모차르트가 되기보다 살리에리가 되라고 말합니다. 문학적 잠재력과 그 가능성에 대해 저 스스로 기대감을 지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니까요. 이상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